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자 김민형입니다. 저는 주로 영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수학 연구 활동도 하고 교육 활동도 하고 특히 요즘 들어서 대중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의 수학적 의식과 교육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신 질문을 기반으로 나름대로 약간 수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미래 교육에서 거의 분명히 수학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과학과 기술이 사회에 점점 더 많이 침투하고 각계에 침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 기술에서는 사실 기반에는 거의 항상 수학이 깔려 있죠. 가령 과학 논문이나 공학 논문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수학이 사용되는데 보통 그걸 이용하는 입장에서 유저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점점 더 그런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예로부터 많이 있었던 현상인데요. 전문가들만 알고 있던 지식이 사실은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특히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수학도 제 느낌으로는 거의 분명히 미래에는 상당히 일상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날에 거의 아무도 모르던 사칙 연산을 요새 모두 다 하는 것처럼 지금 가령 고등학교 수준이나 때로는 대학교 수준에서 하는 수학도 일상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한 종류의 수학이 점점 생활로 침투하는 현상은 항상 일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연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가령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은 무엇이죠? 근본적으로 빛이 우리 눈 속으로 들어오는 현상이잖아요. 빛은 어떻게 우리 눈으로 들어오냐? 가령 지구에서 같으면은 태양에서 주로 언젠가 빛이 출발해가지고 지구 대기로 들어와서 대기 속에서 또 공기를 통과하면서 각종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게 또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우리 눈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또 우리 눈 속에서는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그 작용이 뇌의 전기회로에 영향을 미쳐서 온갖 개선이 일어나면서 물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 자체가 자연현상으로 들어가면은 생각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굉장히 수학적인 과정이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어서 본다는 것, 또 만진다는 것도 사실 본다는 것이 눈으로 보기만 하지도 않고 때로는 우리가 주위 환경을 파악해 나갈 때, 가령 주위 환경의 모양을 파악해 나가더라도 부딪히면서 파악하는 것이 참 많잖아요. 손으로 만지기로 하도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상호작용이다. 여기서 그냥 제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시공간하고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하려고 그랬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수학적, 과학적, 철학적 모든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수학자로서는 공식 외우는 것을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당연히 공식 외우기도 해야지 되고 이해하기도 해야지 되고 사용하기도 해야지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파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거기서 나오는 주파수라는 현의 길이에도 의존하고 현에 작용하는 장력 얼만큼 세게 당겼느냐에도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밀도 얼만큼 굵은 현이냐 여기에도 의존을 해서 이제 주파수가 결정되는데, 그래서 그 주파수 공식을 보면은 상당히 정밀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고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도 주고 그 다음에 아마 현을 제작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을 줄 거예요. 근데 그 공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건 꽤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공식이 나온 이론 자체는 그러니까 상당히 고등한 수학 미분 방정식 이론이라는 데서 나오는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파동식 방정식을 모르고 그 공식을 그냥 외웠으면은 그게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하면 외우는 건 나쁜 거다, 뭐 이해하는 거는 좋은 거다, 뭐 이런 종류의 단편적인 판단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배우는 경로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게 온갖 방법과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외우고, 근데 외우고 나서 단지 가끔 생각해 보는 게 좋죠.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약간 빗나가는 얘기지만은 옛날에 인도 교육에서 제가 출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리그베다 같은 굉장히 오래된 경전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데, 일단 외워라. 그러면 나중에 의미는 밝혀질 것이다. 이런 교훈이 들어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과장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게 정도껏 해야죠. 그러니까 정도껏 배합해서 외우는 것도 있고,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보는 것도 있고, 활용해보는 것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이제 더 학문을 익히는 거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 방법론 어느 하나도 등한시해서 좋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거 나름대로 배우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론이니까. 그러니까 외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외우고, 또 사고를 조심해서 할 때는 또 사고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배합하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하는 거를 저는 권장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많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인터넷이 굉장하게 발전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자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거든요. 수학에서도 재밌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라는 건 꼭 처음부터 원리를 이해해야지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현상들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 신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교육 문제를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좋은 현상들을 많이 발견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먼저 보여주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상당히 잘 실현하는 웨브사이트가 이 넘버파일이라는 웨브사이트고, 또 거기를 통해서 유튜브 같은 것도 찾아보면 또 연결되는 다른 웹사이트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천천히 탐구해 보시면 재미있는 방법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추천할 만한 웹사이트는 그겁니다. 물론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 중에서 믿을 만한 것이 있고, 물론 별로 신빙성 없는 정보들도 많으니까 그 중에서 어떻게 또 그걸 파악해 나가는가, 그것도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죠. 현대 세상에서 정보를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보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아이하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수학이 왜 필요한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런데 동시에 수학이 왜 필요 없는가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것은 상당히 재밌어요. 거의 웬만한 질문에 대해서 양쪽 관점을 다 한번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수학이 왜 없는가의 의견을 조심해서 듣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왜 필요한가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보기도 하고, 부모도 직접 알아보기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수학이 왜 필요한지도 저도 모를 때가 있는데, 정직하게 아이하고 같이 탐구해 보는 것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한 군데도 너무 치중하기보다도 적당히 배합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험의 문제, 그러니까 상당히 시험 성적에 대한 걱정이 많으니까 그건 잠깐 접어두고 순전히 교육적인 관점에서만 잠깐 답을 드리자면은, 아마 어릴 때는 실수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하지는 않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하는 행동을 점검할 줄 아는 능력은 전반적으로 중요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서 구체적인 실수는 자주 일어나니까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점검하는 능력을 전체적으로 키워준다. 조금 큰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지, 구체적인 실수를 고쳐주는 것에는 조금 덜 치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운동선수한테서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제 프로 테니스 선수였고 감독이었던 분인데, 좀 어릴 때 경기에 나가서 많이 나가는 선수들이 크게 못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수학에도 좀 적용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감독님 말씀으로는 어릴 때 많이 이기는 거는
어째서 그러냐? 어릴 때는 특히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약간은 적용이 되지만 특히 어릴 때는 많이 이기는 아이는 실수를 안 하는 아이들이 많이 이기거든요. 어릴 때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테니스를 친다고 그래도 실수를 안 하는 방향으로 계속 자기 기술을 개발하면은 짐작하겠지만은 모험을 못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꼭 창의성의 입장에서 분석하기보다 창의성이 뭔지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모험적인 정신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수학을 할 때도. 근데 여러 가지로 해보다 보면 당연히 실수도 일어나고. 근데 긴 안목에서는 그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스스로 실험해볼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도 실수를 억제하는 거는 너무 조심하는 거는 조금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합니다. 그래서 그 테니스 선수의 테니스 감독이 하는 얘기로부터 수학에 대해서도 그 생각은 좀 하게 됐었어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강점이라면은 거의 전 국민의 평균적인 수학 실력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싫더라도 강제로라도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효과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수학 실력이 전반적으로 높은 거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그래서 평균 수준은 굉장히 높다. 그게 첫 번째 관찰할 만한 사실이고 이제 약점이라면은 물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열심히 안 한 상황에서 준비가 안 한 상황에서 문제를 부닥쳤을 때 어떻게 풀어나갔느냐 그런 약간 모험성이 부족할 수도 있죠. 아까도 모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우리나라 수학 선생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면은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높고 거의 제가 알고 있는 한 대부분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실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계속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약점이라고 하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경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거는 특정한 수학에 한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저도 느끼는 바는 약간 있지만 그건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 단어를 이해한 바로는 수학을 포기했다는 뜻이죠. 어느 순간. 그 의미 그대로 파악을 해서 일단 지적할 만한 말은 수포자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저도 수포자고 수학자도 전부 다 수포자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수학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수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문 중에서 제일 오래된 학문이라는 관점도 굉장히 맞는 관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고대 그리스 시대 같은 데로 넘어가면은 그때도 수학은 분명히 있었고 그때는 거의 모든 학문이 또 수학적이기도 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수학이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고 그래서 주식 축적도 많았고 학문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축적을 하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 양도 많고 다양성도 많고 그런데 전부 다 배우기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내가 이 수학을 이해한다 하면 수학 전체에 비하면은 보통 저 같은 수학자도 뭐 10%도 안 되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하는 수학에서 제가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누구나 다 수포자고 굉장히 뛰어난 수학자들 가운데서 가령 필드상이라고 하는 이제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 정도를 받는 수학자들 가운데서도 학부 교육, 대학교 과정에서 특정한 종류의 과목을 듣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포기한 학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드문 경우지만 학부 교육 수준에서는 많이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특이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하는 것만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수포자인데 근데 거기서 또 특이할 만한 사실은 수포자들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학자 사례가 그렇지만은 근데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학을 포기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나서 실력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물론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자기한테 적당할 정도로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
다 중요한 과정인 것 같고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 수포자라고 해서 좌절하는 거는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령 지금 어른들 가운데서 언젠가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이 나중에 조금 더 수학을 접하면서 다시 사실은 자기가 꽤 잘 이해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현상을 제가 항상 보거든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대중교육을 하면서 수포자라는 개념 자체를 약간 바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수학이 어려우니까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수학은 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력하면 더 배울 수 있다. 그 정도 관찰은 제가 비교적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미래 산업체는 거의 분명히 사람들이 인공지능하고 같이 일할 거거든요. 많은 작업을 인공지능이 같이 할 거예요, 사람들하고. 인공지능에는 가령 기초적으로 어떤 수학이 필요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변수 미적분학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선형대수, 그러니까 벡터와 행렬 이론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확률 통계에 많이 사용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인터넷 강의 중에 인공지능 수학 이런 거 보면 아주 입문 강의 중에 이런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내용을 보통 사람이 알아야지 되느냐.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해보죠. 만약에 이런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혹은 뭐 학문적으로 나가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근데 그냥 보통 산업체에 인공지능과 사람이 같이 일하는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수동적인 유저로서만 사용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뭐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격차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사이의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해봅니다. 근데 그건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사회 전체 문제를 결론할 때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정보하고 관련된 지식이 정책 결정에서도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현대 국가의 시민으로서 참여하려고 할 때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참여하는 시민하고 전혀 모르고 유저로서만 사용하는 시민하고 격차도 또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모든 사람들이 지금처럼 사칙 연산을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최근 현상일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19세기 이전에는 거의 분명히 아무도 몰랐을 것 같고, 제대로 된 공교육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거는 20세기 전에 대충. 그러면은 그전에는 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사칙 연산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종류의 그 정도로 전문 지식이었던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17세기 같으면 첨단 과학이었던 미적분을 고등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지식의 민주화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아주 소수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된다는 이념 같은 게 있고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런 결정들을 내렸던 거죠. 점차적으로 사회들이 발전하면서.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식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소수만 알게 내버려 두자, 이게 옳은 결정일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거든요. 수학이 필요하느냐, 수학을 배워야지 되느냐라는 질문이 약간, 혹은 어느 정도 배워야 하는 질문이 나오면, 그래서 각자 결정해야지 되지만은 미래 사회 속에서 어떤 종류의 시민이 필요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의미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사느냐, 또 의미 있는 바람직한 민주 공동체를 이루고 사느냐,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약간이라도 풀리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제 저한테 수학에 조금 더 제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가령 제 학교 웹사이트로 가서 제 이메일을 찾아보시면 이메일로도 질문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언제든지 저하고 소통할 일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연락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